이 시대의 천재 석학 이어령 선생. 물음표로 시작된 인생, 느낌표로 마감한 인생. 2022년 2월 26일 오후 12시 20분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이자 작가요, 소설가요, 평론가요, 교수의 삶을 산 이어령 선생께서 별세했습니다. 이어령을 율곡 이이 초정 박제가와 함께 한국의 3대 천재라고 꼽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는 천재도 아니요 라고 충남 아산 출신인 그는 종종 충청도 사투리로 말을 합니다. 표준어로 열변을 이어가다가도 쉼표쯤에서 이런 식으로 사투리가 튀어나옵니다. 그에게는 80여 년 평생 이 시대 최고의 지성, 말의 천재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녔지만은 스스로는 천재로 불리기를 거부했습니다. 천재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은 선천성인데 자신은 타고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어령의 일생을 부호로 표시한다면 물음표와 느낌표로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상상력과 창조력의 원천은 물음표고 그 결과를 창조해낸 것은 느낌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물음표가 씨앗이라면 느낌표는 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를 지게추처럼 오고 가는 삶이었습니다. 유식하다, 박식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거부감이 듭니다. 나는 궁금한 게 많았을 뿐이지요.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여겨도 내 스스로 납득이 안 되면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질 않았으니까요.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를 오고 가는 것이 내 인생이고 이 사이에 하루하루의 삶이 있었지요. 어제와 똑같은 삶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산 게 아니지요. 관습적 삶을 반복하면 산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창조 이력서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934년 1월 15일 생. 그는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7남매 중에서 6째지만은 여동생과 7살 터울이라 막내 아들처럼 자랐습니다. 꼬마 이어령은 말썽쟁이고 떼쟁이였습니다. 어느 집안이든 막내에겐 관대하지요. 그는 막내의 수혜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유교적 가풍이 엄격한 충청도 집안에서 나고 자랐지만 그는 예외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다른 형제에게는 엄했지만은 그에게만큼은 아주 관대했습니다. 때를 써도 말썽을 부려도 하고 싶은 대로 그저 내버려 뒀으니까요. 덕분에 틀없이 아주 자유분방하게 자랐지요. 나는 엄마 젖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형들이 떼어놓으면 길을 쓰고 다시 엄마한테 달려들었으니까요. 금계랍이라고 있지요. 젖 뗄 때 엄마 젖꼭지에 발라두는 게 있었어요. 쓴맛이 나니까 애들이 다시는 달려들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난 금계랍을 발라서 쓴맛이 나는데도 오기로 달려들어 엄마 젖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주위에서 감당이 안 되는 떼쟁이였어요.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루기 힘든 말썽꾸러기 막내 아들에게
집에서 내린 처방전은 서당행이었습니다. 2살 위의 형을 서당에 보내면서 그도 따라 붙였지요. 집에서 말씀 비우지 말고 차라리 서당에서 천자문 한자라도 배우라. 이런 의미였지요. 그의 나이 불과 5살 때의 일입니다. 그의 질문의 역사는 서당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꼬마 이어령은 서당으로 간 첫날 쫓겨났습니다. 천자문 첫 4글자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물고 늘어지며 질문을 한 탓입니다. 그 유명한 천자문 첫 4글자 하늘 전 땅지 거무련 누루황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 4글자가 그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늘 전 땅지 거무련 누루황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더니라. 서당 훈장의 말에 꼬마 이어령이 물었습니다. 왜 하늘이 검나요? 내가 보기엔 하늘이 파란데요. 야 이놈아, 밤에 보면 하늘이 검잖아. 그러면 땅도 검어야지요. 왜 누렇다고 해요? 밤에 보면 다 깜깜한데요. 할 말은 잃은 훈장은 호통을 쳤습니다. 이 쥐방울만한 녀석이 어디로 와서 따져. 예 소년들이 다 그렇게 말한 걸 가지고. 그 길로 꼬마 이어령은 서당을 쫓겨났습니다. 그는 다시 서당으로 돌아오지 못했지요. 서당의 반란이었지. 이날 사건에 대한 그의 표현입니다. 서당의 반란은 그의 질문 역사의 시작이자 천재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왜 검을까라는 질문은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외운 것은 금세 잊어버리지만은 의문난 것은 죽을 때까지도 잊히지 않는 법입니다. 천자문 14글자에 대한 의문은 그가 대학생이 된 후에도 일간지 논설위원이 된 후에도 교수가 된 후에도 풀리질 않았습니다. 하늘은 검은데 땅은 왜 누렇다고 하는지 한문 선생이나 한학자들에게 물어봐도 도대체 답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들 당연한 얘기를 왜 묻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지요. 이에 대한 의문이 풀린 것은 40대가 되어서입니다. 주역과 음양 오행 사상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천지 현황의 뜻을 이해하게 됐던 것입니다. 검은색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현과 흑. 흑이 물리적인 검은색이라면 현은 추상적인 검은색이다. 천자문에서 거물현은 추상적인 차원입니다. 오방색을 봐라. 동쪽은 파란색, 서쪽은 흰색, 남쪽은 빨간색이고 북쪽은 검정색이다. 북쪽은 하늘을 가리킨다. 죽으면 북망산에 묻히고 하늘로 향한다. 북두칠성도 그렇다. 그래서 하늘이 검다는 거였다. 선불교에서 수행자들이 깨달음으로 들어서는 문을 현관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말하자면 천자문의 거물현은 눈에 보이는 색이 아니다. 북쪽의 방위신을 현무라고 하듯 방향을 가리키는 동양의 음양 오행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한다. 자,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의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요. 깍 소리가 절로 나고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40년 전 서당에서 받은 구박이 해소되는 찰나였습니다. 자, 이렇듯 이어령은 질문대장이었습니다. 평생에 걸쳐 솔솔 뿌려진 이 질문의 씨앗들은 창조의 싹이 트는 텃밭이 됐던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가면서도 근본적인 질문이 터졌습니다.
왜 서당이라고 하지 않고 학교라고 하는지, 누가 왜 학교라고 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마을 끝마다 물고 늘어지는 그는 학교 선생의 골칫덩이였지요. 질문의 수준은 난이도와 극과 극을 망라했습니다. 아무리 당연한 것이라도 스스로 납득할 수 없으면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혼잣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혼잣말을 하는 것을 누가 들었지요? 라고 또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에게 얄미운 놈으로 눈밖에 나기도 했죠. 제비를 보면 의뢰 아이들은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궁금증을 품었습니다. 제비 새끼들에게 어미가 벌레를 한 마리씩 물어다 주는데 준 놈과 주지 않은 놈을 어떻게 가리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었지요. 제비 가족들을 뚫어져라 관찰하고 조류 백과사전을 아무리 뒤져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궁금증은 사라지지 않았지요. 50대가 되어서도 제비 가족의 비밀은 커다란 물음표로 남아 있었는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인데 벌레를 먹는 새끼는 입을 덜 벌리고 배고픈 놈이 더 많이 벌린다는 사실이죠. 덕분에 어미는 고민하지 않고 입 크기만 보면 누가 배고픈 새끼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 큰 녀석에게 먹이를 던져주면 정확하고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이지요. 하지만은 지금은 농약과 환경오염 때문에 벌레가 많이 줄어들어서 먹이를 물어오는 시간이 크게 늘었지요. 그 시간에 먹이를 먼저 먹은 놈은 이미 소화가 다 되어서 배고픈 놈처럼 입을 크게 벌리게 된답니다. 그러니 어미가 헷갈릴 수밖에 없지요. 이걸 정보 이론에서는 노이즈라고 하는데 최근 제비 개체수가 적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먹이를 주는 코드가 혼란스러워졌다는데 있다는 신문 기사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속이 뻥 뚫리듯 수십 년 묵은 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또 한 번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이었지요. 세상의 모든 아이는 질문 대장입니다. 처음 보고 처음 겪는 것, 투성이인 아이에게는 온 세상이 호기심 천국이지요. 이건 뭐야? 저건 뭐야? 하며 질문 공세를 퍼부어댑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라면서 점점 질문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귀찮아하면서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질문 대장이었고 어른들은 대부분 그의 질문을 쓸데없는 질문으로 치부해버렸지요. 하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어령은 이런 어른들의 반응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혼이 나도 구박받아도 질문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엉뚱한 질문을 한다고 혼났지만은 나는 혼나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지적 호기심이 워낙 컸기 때문이죠.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의 환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나도 모르게 막 탄성이 나온답니다. 목마름 없는 지식은 고문에 불과하지요. 이어령은 이렇게 1933년 12월 29일 충청남도 아산군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의협심이 강하고 반항의식이 있던 이어령은 11살 때 어머니를 여입니다. 어린 나이에 겪은 어머니의 죽음은 그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슬픔을 안겨주게 되지요.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주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뒷날 그의 의식 속에 하나의 원처음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어령은 온양국민학교와 부여고등학교 등을 거쳐서 1952년 서울대학교 물리대 국문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1956년 이어령은 평론 우상의 파괴를 들고 문단에 나오게 되죠. 23 젊은 나이에 그는 우상의 파괴에서 전후 한국 문단에 봉건적으로 군림하고 있던 우상들의 파괴를 선언합니다. 그야말로 혜성처럼 나타난 젊은 문학지성의 눈에 패배주의와 은둔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고루한 기성들의 문학은 대지가 아니라 허공의 뿌리를 뻗고 살아가는 슬픈 풍란 문학이었습니다. 그는 풍란 문학을 청산하고 대지의 문학을 하자고 외친 것이지요. 이어령은 그 고난의 길에서 선봉을 자처했고 평생의 삶으로 이를 실천하고 열매를 맺으면서 그 가치를 증명해냈던 것입니다. 기성 권력과의 논쟁과 대립을 두려워하지 않은 선생을 기점으로 문학평론이 비로소 문학으로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이러한 삶의 태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울 평창동에 세운 영인문학관에서 삶의 마지막까지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은 고인의 실천적 삶을 오롯이 드러내는 일화입니다. 영인문학관은 고인과 부인인 강인숙 건국대 명예교수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가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My life는 기프트였어요.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가방, 알코올 냄새가 나던 말랑말랑한 지우개처럼, 내가 울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주던 어른들처럼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요.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란 걸 깨달았지요. 공기도 바다도 별도 꽃도 공짜로 받아서 큰 부를 누렸지요. 순간순간이 얼마나 고귀해요. 그게 바로 기프트지요. 그러려면 공감이 중요하지요. 공의가 아니라 공감이 먼저예요. 이걸 느낄 수 있는 공감이 말이에요. 그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밀무르 시대에서 썰무르 시대로 가고 있어요. 이 시대가 좋든 싫든 한국인은 지금 대단히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고 있지요. 만조라고 할까요? 그런데 역사는 썰물과 밀물을 반복해요. 세계는 지금 전부 썰물 때지만은 썰물이라고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갯벌이 생기니까요. 그래요. 썰물 때 갯벌이 생기지요. 그는 딸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옛날엔 나는 약하니 욥 같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지요. 지금은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는 안 해요. 지금 나의 기도는 어느 날 문득 눈 뜨지 않게 해주소서. 내가 갈피를 넘기던 책, 내가 쓰던 차가운 컴퓨터, 그 일상에 둘러싸여서 조용히 눈을 감고 싶어요. 그는 그렇게 글을 쓰다가 영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창을 열면 차가워진 산소가 내 폐 속 깊숙이 들어와요. 이 한 호흡 속에 얼마나 큰 은총이 있는지 나는 느낍니다.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이에요. 지성은 자기가 한 것이지만은 영성은 오로지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깨달음이에요. 죽음의 형상이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로 올지 온갖 튜브를 휘감은 침상의 환자로 올지 나는 몰라요. 내가 느끼는 죽음은 마른 대지를 적시는 소낙비나 조용히 떨어지는 단풍잎이에요. 때가 되었구나. 겨울이 오고 있구나. 죽음이 계절처럼 찾아오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나는 돌려주려고 해요. 침대에서 깨어 눈 맞추던 식구, 정원에 울던 새, 어김없이 피던 꽃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 다 돌려보내야지요. 한국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죽는다고 하지 않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애초에 있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가렵니다. 자신이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면 마지막에 엔드마크 대신에 꽃봉오리를 하나 꽂아 놓을 거라고 했습니다. 피어있는 꽃은 시들지만은 꽃봉오리라면은 영화의 시작처럼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인생에도 끝이란 없어요. 이어서 또 다른 영화를 트는 극장이 있을 뿐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이어령 교수가 평생을 살면서 후회한 한 가지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존경은 받았으나 사랑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로웠습니다. 다르게 산다는 건 바로 외로운 삶입니다. 남들이 보는 이 아무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나는 사실상 겸손이 아니라 실패한 삶을 살았구나. 그거를 느낍니다. 세속적인 문필가로 교수로 장관으로 활동했으니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어요.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를 했어요. 그것을 항상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내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은 실패한 삶입니다. 혼자서 나의 그림자만 보고 달려왔던 삶이지요. 동행자 없이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오기만 했어요. 더러는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모두 경쟁자였어요.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에서 남긴 말입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수다를 떨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야 삶이 풍성해진답니다. 나이 차이, 남녀, 성별, 직업에 관계없이 함께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얘기를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조용히 얘기를 듣고 또 얘기를 나누고 조용히 미소 짓는 그러한 친구,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어령 선생께서 왜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시대의 지성이 인생에서 존경보다 한 차원 높은 것이 바로 사랑받는 것이라는 의미일까요? 이어령 선생의 이야기를 할라치면 끝을 맺을 수가 없이 많지만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분의 삶에 대해 남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